네.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보다도 텀블러 얻으러 오신 거죠? 날씨가 굳어가지고 어디 나가시기는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강의한 게 저는 이제 4번째 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암을 알고 나를 알면 이렇게 붙였어요. 저거 하면은 많이 쓰는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선자병법에 나온 얘기인데, 결국에는 암에 대해서 좀 알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제목을 저렇게 달았는데요. 사실 암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거 알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암에 대해서는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다 그걸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이제 가려져 있는 걸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의사도 그런데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공인된 게 아닌데, 논문도 똑같아요. 논문이 쫙 있는데 논문도 급수가 있어요. SCI라고 해가지고 인용 지수가 있는데, 그게 탑이 있고 아주 그냥 그 점수 없는 논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논문에 실렸다고 해가지고 그 값어치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논문이 들어오신 분도 있겠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그게 제일 좀 탑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논문인데, 거기 있는 논문조차도 한 50년이 지나면 반 이상이 가치 없는 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보는 관점의 어떤 얘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이 과연 뭘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거랑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도 저도 이걸 매번 강의 때마다 보면서도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중에서 뭐가 더 강조가 돼야 될 거냐,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해 두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암이 있으신 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치료죠. 수술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수술을 못 하시고 항암만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수술 항암은 다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다 이제 입장은 다를 겁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치료가 일정치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치료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살인면허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암이 있으면 뭐를 치료해야 될지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냥. 환자 입장에서도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해보자는 입장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학병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치료가 똑같아요. 그걸 표준치료라고 그래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암, 몇 기, 무슨 치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 거는 임상항암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정해진 거예요. 임상항암은 뭐냐면 신약이 계속 나와요. 뭐 신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지막지한 신약은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신약도 많았어요. 엄청 독하고 뭐 괴롭고 하는 신약도 많았는데 지금은 1상, 2상, 3상을 해가지고 실험을 다 해서 동물 실험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거. 그 다음에 아주 소수로 해가지고 또 안정성이 확보된 걸 가지고 3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임상항암을 하신 분들은 3상에 해당된 걸 임상항암을 하지 1상, 2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걸 가지고 임상항암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임상항암을 하는 거는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돼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임상항암을 한다는 것 말 자체가 본인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임상항암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효과가 이제 굉장히 보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임상항암이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대학군이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치료가 여기만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천성모병원이나 순천향이나 인천성모나 여기서 하는 거나 삼성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대에서 하는 병원이나 기초적인 그 치료의 프로토콜은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나는 건 수술은 좀 달라요. 수술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복잡해서 아주 예민하고 한 수술은 좀 잘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방법은 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표준 치료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저 표준 치료 말고 저 림프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림프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림프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오면 저 여쭤봐요. 그러면 들어본 것 같긴 하는데 림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림프절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림프절의 간이양을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림프절은 저 림프구가 사는 경찰서입니다. 저 림프구는 경찰이고, 그래서 림프구는 경찰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래토, 편도, 그 다음에 손 감염이 되면 여기가 붓죠. 그 다음에 발 감염이 되면 여기 서해부 이쪽에 이제 붓는 그게 림프절이에요. 온몸에 쫙 깔려 있어요, 경찰서가. 근데 거기에 사는 경찰을 림프구라고 그래요. 림프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사천이라고 써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성인이 되면 모든 사람이 매일 4,000개씩 암세포가 생겨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암이 안 걸렸느냐? 저 림프구 덕분이에요. 경찰이 색출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생기는 4,000개 암세포를 다 청소를 합니다. 매일 죽여요. 근데 여러분이 왜 암이 되셨느냐? 아유, 저 림프가 놀았구나.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4,000개 중에 3,999개를 다 처리했어요. 하나를 놓친 거예요. 가끔씩 암이 2개이신 분이 있어요. 온발암이. 그런 분 2개 놓친 거죠. 그래서 암세포 하나가 생겼는데 놓쳤는데 저 하나일 때는 암이라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 특징이 새끼를 잘라요. 자기가 똑같은 놈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보통 1cm나 0.5cm 정도 되면 발견이 되는데 CT나 MRI 찍으면 알 수 있어요. 1cm 정도 되면 거기에 10억 개의 알을 까놔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이 경찰 림프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해가지고 일단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거기 있는 거 다 덜어내버리니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CT나 MRI 안 보이고 그게 있을까봐 항암도 하게 되고 방사선도 하게 되거나 또 가끔은 수술하기 좀 힘드니까 선행항암이라는 걸 해요. 미리 항암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선행항암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치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뭐냐면 4기냐 3기냐에 따라서 길이 확 달라져요. 3기라고 하는 거는 피를 타고 아니면 림프절을 경찰서를 뚫고 지나가 가지고 심장으로 암세포가 가가지고 온몸에 쫙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기에서 암이 생긴 거를 4기라고 합니다. 4기가 되면 치료 방향이 달라져요. 3기까지는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4기가 되면 다 죽이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4기신 분들이 가끔씩 보면 치료가 잘 돼서 CT하고 MRI 찍었더니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완치 판정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CT, MRI에서 안 보이는 거지 어딘가에 씨앗이 남아있다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졸업장을 안 줍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달라요. 3기까지는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는 게 목표인데 4기가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이가 됐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이제 난소나 여기 이제 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이가 돼가지고 폐에 생겼다고 합시다. 폐에 생겼으면 요 폐에 있는 거를 다 안 없애더라도 폐에 있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면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이가 돼가지고 그 장기가 망가지면 치명적인 장기에서의 문제가 되면 그때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지 암 자체로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폐에 갔는데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끔 조절하는 게 목표로 바뀝니다. 그런데 3기까지는 싹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 목표로 하고 이 5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3기까지이신 분들은 5년이 왜 중요하냐? 3기까지는 어쨌든 치료가 끝나요. 끝이 있어요, 치료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혈압, 당뇨처럼 계속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치료가 끝이 납니다. 치료가 끝이 나는데, 이를테면 이제, 대학병원에 다니신 분들 보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잘 했고요. 항암도 잘 끝났고요. 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보지 맙시다. 이래야 되는데, 2달 만에 봅시다. 3달 만에 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또 별일 없더니, 6개월에 한번 봅시다. 또 한참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봅시다. 그래요. 그거를 5년을 끌어요. 왜 그럴까요? 재발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다 없앴는데, 어딘가 남아있는 놈이 재발할 가능성 때문에 계속 빨리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치료가 다 끝났으면 더 이상 치료는 없어요. 추적검사만 해요. 추적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발견을 해야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되면 전이가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2, 3개월 안에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혹시라도 재발하거나 뭘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 3개월에 한 번씩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재발 전이 때문에 그래요. 모든 치료가 끝나고 암마다 퍼센트는 달라요. 다르지만 1년 내에 재발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1년 안에는 무조건 2,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안에 재발이 많고 3년 안에 재발이 많고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가끔씩 5년 내에 재발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재발을 안 해야 졸업장을 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잘 못하세요. 이제 요양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간단한 이제 요양 좀 하다가 이제 일기예요. 네, 일기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 딱 듣고 왔더니, 아, 수술 너무 잘 됐고, 다 괜찮대요 하면은, 그 다음 나서 가방 싸서 나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또 오라고 그랬어요? 안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던 거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암은, 여러분들은 다 앞에 C자라는 코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C5099 유방암, C5090 다 유방암, C73 무슨 암, 해가지고 다 C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캔서의 약자입니다. 암의 약자. 그게 붙으면 5년 동안 그게 따라가요. 덕보는 건 있어요. 뭐냐면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C자가 따라가면 여기 해당되는 치료를 할 경우에 5%만 내면 돼요. 그건 국민건강보험에서 그거 다 지원해 줍니다. 그걸 산전특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2, 3년 내에 그런 재발이라는 게 작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단 5년 동안의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양성이신 분들은 항호르몬제를 5년 동안 먹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좀 경향이 5년 지나서 재발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10년을 추적하신 분도 있어요. 교수님 중에. 아직까지는 대세는 5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전이 되신 분도 5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커지고 조절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1, 2, 3년 안에 그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이가 안 된 경우에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럼 5년 동안 계속 하는데 누가 치료하느냐? 결국 림프구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경찰 역할을 하는 림프구가 예방도 림프구가 하고 있었고 치료도 하고 재발 방지도 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림프구가 내 몸의 치료의 주인이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담고 계셔야 돼요. 저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시느냐? 치료 끝났어요. 나가셔서 5년 동안에 쇼핑하러 다니세요. 암이 딱 걸리면 거의 모든 암 환자분이 피부병이 걸려요. 무슨 피부병이냐? 귀에. 그래서 귀가 가려워요. 그래서 의사 말은 잘 안 들어오는데 옆에 내가 선배인데 너하고 똑같은 암이야. 내가 뭐를 해봤는데 아주 쏙쏙쏙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에 입력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좋다는 걸 막 쫓아다니면서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림프구가 자기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이 림프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를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끌려다니요. 어쩔 수 없어요. 교육 수준하고도 별로 관계없어요. 그래서 항상 림프구가 치료의 핵심이다. 요거는 머릿속에 딱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림프구라는 그 면역에 관계돼서는 여기 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번갈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기 원장님이 그 면역에 대해서는 주로 강의를 많이 하세요. 워낙에 논문도 많이 읽으시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면역에 대한 얘기 중에 그 치료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원장님이 또 하실 거고 몇 가지 필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고 그랬죠. 저도 못 막습니다. 저도 생겨요. 4,000개씩. 그런데 암세포가 자라는 거는 뭐가 막는다고요? 예, 림프구가 막아요, 림프구.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시면 뭐에 좋다더라 하면 여기에 좋다는 건지 림프구에 좋다는 건지 여기에 좋다는 건지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는 거는 암세포는 수술 못해요. 현미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수술은 1cm 정도, 0.5cm 정도 요거를 없애는 게 수술이에요. 항암은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줘요. 방사선도 여기하고 여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능은 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림프구는 어떻게 하느냐? 림프구는 요 정도 되면은 처리 못해요. 림프구는 백병전이기 때문에 암세포로 돼 있거나 아주 자극하게 흩어진 애들은 처리를 해요. 근데 뭉쳐진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림프구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됐으면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해결이 가능해요. 림프구가 저것까지 없애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뭐 가끔씩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림프구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종류는 NK셀하고 T셀하고 B셀이 있는데, 우리 관심 있는 건 이제 암이니까, 요 두 개가 암을 죽여요. 저 두 개 차이는 뭐냐? 다 골수에서 만듭니다. 뼈속에서 만들어지는데, NK셀은 태생의 킬러예요.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만들어지자마자 암 잡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쟤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해요. 근데 T셀은, T가 사이무스의 약자인데, 이 흉선에서 교육을 받아야 킬러가 돼요. 어쨌든, 둘이 암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하면, 암에 관해서는 면역하면 림프구고, 림프구 중에서도 NK셀하고 T셀만 암을 처리한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현대 의학으로 이제 확인된 거는 저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게 이제 면역 치료예요.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를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요 림프구 도와주는 치료까지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요양병원 안 오셔도 되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하라고 분리가 됐어요. 독일은 이걸 다 합니다. 한 병원에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 안 되냐면 돈 때문에요. 예.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이 약해요. 지금 이제 대부분 소문이 나서 알고 계시지만 뉴스에 자주 나잖아요. 뭐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이 어떻고 나서 요 세 개만 지원해줘요. 그래서 림프구 도와주는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손들었어요.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마 다음 정부 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이거는 실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쪼개져 있어요, 보험이. 그래서 좀 불편하게 된 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군데서 다 했으면 좋을 텐데 당분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요 치료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하는 치료 외에는 관심 갖지 말아요. 신경 쓰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신 분들은 요양병원 간다고 나 진료 안 해줄 거야 이러신 분도 있고, 요양병원 간다고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진 분들은 밥이나 드세요. 가서 다른 가지 말고 밥만 드세요. 이러신 분도 있고, 이제 아주 열려있는 분은 뭐 나름대로 뭐 치료가 된다니까 좀 거기 있으세요. 이제 이러신 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 NK셀하고 T셀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수술, 항암, 방사선은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스케줄대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사선은 매일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항암 때도 항암 스케줄에 문제가 안 되게끔 체력 관리하고 잘 드시고 해가지고 항암을 잘 받을 수 있도록만 하면은 그냥 그 코스대로 가면은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요 림프구 도와주는 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면역 치료라는 것도 있지만 면역 치료 말고도 그 림프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이에요, 운동. 왜냐하면 저 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다 피로 가요. 피를 타고 온몸에 싹 퍼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암세포를 매일 색출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신장에서 뛰어가지고 도움받는 것보다는 조금 피가 잘 돌아서 여러 번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경찰이 한 번 가는 거하고 두 번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운동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운동편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만히 있으면 심장에서 쉴 때 1분에 5리터가 나와요. 그런데 심한 운동은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5배가 나와요. 그럼 암세포가 5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나무까지 갈라지시 쫙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심장 이렇게 다 피를 나눠 먹어요. 100% 이게 나눠 먹는 퍼센트예요. 그런데 제일 암에 잘 걸리는 이 소화기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여기 중앙에 있는 난소, 골반 다 해가지고 거기에 암이 제일 잘 생기는데 5배가 분명히 올라갔으면 여기도 5배가 얼마나 좋아요. 줄어. 운동을 하는 게 팔다리를 쓰기 때문에 팔다리로 많이 가버리고 진짜 중요한 곳으로는 오히려 덜 가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숨찬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버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할 때 써 있어요. 일주일에 숨이 차도록 얼마 동안 운동하십니까? 그래서 숨이 차도록 운동하는 게 좋다고 다 알려져 있어요. 여기 이제 옆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이제 여기가 경사가지면서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요. 숨 차도록 운동하는 게 좋겠죠.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시면 쉬면 돼요. 그다음 또 걸으시면 되는데 숨이 차도록 운동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피가 오히려 암 있는 곳으로 덜 갑니다. 경찰이 오히려 못 가요. 그래서 숨이 안 차게끔 잠깐 차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쉬셨다가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이제 운동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도 우리 가음병원 분위기는 다른 요양병원하고 좀 그래도 좀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전에 있었던 요양병원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셨는데 그냥 저기 분위기가 당도 먹으면 안 돼. 아마 유튜브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당. 300이라고 그러죠? 설탕, 흰 쌀밥, 밀가루, 먹으면 꼭 죽을 것처럼 써놨어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전이를 확인하려고 펫CT를 찍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에다가 방사선 물질을 묻혀가지고 쫙 주사로 주면 암이 속된 말로 당이라면 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암이 있는 데만 당 그게 몰려가지고 거기만 딱 표가 나요. 그걸 보면 암이 이렇게 당을 좋아하는데 내가 당 먹으면 큰일 나겠다 가지고 유튜브에 막 떠 있어요. 당 먹으면 큰일 난다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은 분이 있어요. 이제 암이 걸렸으면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아주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는 유튜브에서 당을 먹으면은 암에 걸린대. 맞아. 내가 당을 먹어서 그래. 아주 그 좋아하는 당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루 도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암이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다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딱 나쁜 놈으로 만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하루만. 그런데 당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암을 굶겨 죽이려고 당을 안 드시는 분들이 용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을 조금 먹으면 그 조금 먹은 당을 암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 뇌하고 이 적혈구하고 중요한 기관은 당밖에 안 쓰는데 걔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암이 굶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 얘기도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조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림프구에 영향을 주는 게 스트레스, 마음이 림프구에 면역에 영향을 준다더라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그리고 암이 왜 걸리신 것 같으세요? 하면 한 80% 이상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식 잘못해서 망해가지고. 또 뭐, 요즘에 내가 직장에 다녔는데 아주 그냥 누구랑 그냥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냥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니까 연수 같은 남편이 웃으신 거 보면 다 해당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통계상으로 몇 %면 어떻게 된다까지는 안 나와 있어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정신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병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흔히 하는 말 있죠. 뼈가 마른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뼈에서 그 림프구를 생산을 하는데 공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그걸 하지? 해가지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무슨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마음 내려놨어요. 저 마음을 비웠어요. 최소한 말씀드려 마음은 대변하고 비슷해서요. 아무리 비워도 그 다음날 또 차요. 마음이 관리가 내 마음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모여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요 한 방향으로 모이잖아요? 글씨가 저 뒤에 잘 안 보이죠? 예, 생명이라고 써 있고, 건강이라고 써 있고, 치료라고 써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만 좀 색깔 좀 바꿔주세요. 어차피 요양병원 오신 분들은 뭔가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 죽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주파 기기가 있어요. 저 고주파를 자기 집에 한 대 사놓고, 비싸긴 하지만, 고주파가 너무 좋아서 한 대 집에서 사놓고, 혼자 계속 이제 그거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라신 여기 있는 거하고, 치료받는 건 똑같은데, 효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다르다고 답은 했는데, 어제 밤늦게 이제 좀 잠이 안 와서 TV를 봤는데 알쓸 별잠인가? 뭐 프로그램 하나 생겼더라고요. 뉴욕에 가서 먼저 촬영을 했는데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이 될 거예요. 그 감독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감독이 CG를 안 쓴대요.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안 쓰고, 아날로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도 안 쓰고. 그러니까 스텝이 아주 그냥 죽을 고생해요. 추운 날 하면 진짜 추운 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트도 다 만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감독 말이 뭐라고 하느냐. 영화라는 거는 집에서 TV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서 TV는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살아남으려고 화면을 그렇게 크게 한 거래요. 큰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다르고, 집에서 몇 명이 보는 거랑 1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영화 보는 거하고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여럿이 같이 보면 굉장히 감정이 증폭된대요. 이제 감독이 하는 게 양들의 침묵이라는 엄청 무서운 영화가 있었는데, 혼자 볼 때는 안 무서웠대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봤는데 엄청 무섭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고 막 소리 지르면. 그래서 TV에 그 코미디 프로 할 때 막 TV에서 막 웃는 소리 나오죠. 그게 나오면 같이 웃겨져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할 때랑 혼자 할 때랑 달라요. 이상하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쫙 모여 있으면 치료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효과, 그게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떤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치가 형성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 세워진 기원장님이 어떤 의도로 이 요양병원을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를 듣거나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여기에 오신 분들, 환자분들 마음이나 그게 하나로 딱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게 돼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힘이 자기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오면, 특히 남성들, 여기 있으니까 힘들죠? 네. 집에 가도 와이프가 밥 잘해주는데, 감옥 같은 데서 빨리 나가가지고 집에 가야지.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몇 개월이 되더라도 여기에 계셨다가 가라고 항상 권하세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데서 형성되는 그 치료의 개념하고 혼자 형성되는 치료 개념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생기는 그 치료에 대한 형성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자기 마음에 실제로 영향을 줘요. 그게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3.1운동 다 이제 우리나라는 유관순 열사는 다 아니까. 3.1운동이 뭐예요? 1919년에 만세운동을 했죠. 대한민국 만세하고 이거 이제 다 우리 TV나 영화나 많이 받고 했는데 3.1운동을 여기에 손든 사람만 한 거냐 이거예요. 그 독립선언서 만든 33명의 독립선언서 있죠. 5등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민을 선언하러 해서 쭉 시작된 독립선언서인데 그 사람들은 손은 안 들었어도 그 독립선언서 썼고 많은 사람들은 손은 안 들었어도 그 독립선언서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독립운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을 들어가지고 행동을 옮긴 사람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어떤 글에 아니면 어떤 생각에 생각을 모인 사람들도 그 독립운동을 한 거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마음속에 끌어오는 게 생기면 그 독립운동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겪었지만 2002년도에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 그 소리만 들어도 괜히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 타면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일본 사람은 배가 아프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거기에 같이 움직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영화를 같이 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에 몇 달 동안 같이 있는다는 거가 자기의 그 치료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나 요거에 관계대 중에 운동이나 음식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좀 뭐 공산주의식으로 뭐 이거 하나다 그거보다도 합의를 봐가지고 그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대략의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도 시간이 요것만 짧게 이제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저희 병원에서 면역 치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없는 거를 별도로 한다. 그건 없어요. 아까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가 표준화되어 있듯이 지금은 요양병원도 거의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다 비슷해요. 근데 우선순위나 그 다음에 병원에 하는 거에 3년 동안 미뤄주는 실비보험 없습니다. 연체기간이라는 것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나누자면 입원해서 하는 치료가 집중치료고 외래나 단기 입원을 해가지고 하는 걸 유지면역치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종류는 우선순위는 저 순서예요. 고주파, 방사선원치료, 그 다음에 사이모신, 메시마, 셀레늄, 비타민 D. 이 내용은 이제 기 원장님이 굉장히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주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고주파는 자, 이게 이제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고 그랬죠. 화면에 있으니까. 넘어가 버렸죠? 꺼져버렸어요? 네.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있으면 현미경으로 보면 정상세포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모양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딱 봐도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는데 여기 암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안 생겼어요. 저는 일부러 저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고요. 굉장히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는데 반전이 있어요. 38도에서 42도 열을 가하면 암세포가 죽는 놈도 생깁니다. 근데 그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암세포는 열이 약하다더라. 그래서 열만 째면 암세포가 죽는다더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주 약해 빠진 놈만 죽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주파를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 안에 있는 단백질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38도에서 42도 열만 가해도 파마가 돼요. 파마가. 단백질이 꼬불꼬불하게 돼요. 그거를 열변성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정상세포는 안 생겨 그게.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암 표면으로 기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 NK셀하고 T셀이 경찰이 매일 청소를 한다고 그랬죠. 다 뒤져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색출하느냐? 세포 표면을 다 만져봐요. 가지고 매끌매끌하고 정상이면 통과. 그런데 아까 열 변성 단백질이 표면을 기어나가지고 걸리적거리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고주파가 직접 죽이는 효과보다도 암세포가 경찰한테 들키게 하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전국의 요양병원에 치료를 하나만 꼽아라 하는 고주파예요. 근데 아쉽게도 수술한 지 한 달 되신 분들은 못합니다. 뭐, 이제 들으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고주파도 까다로워요.
뭐 속에 금속이 있거나 뭐 조건이 안 맞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주파가 이제 제일 낫고,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하신 분들은 보너스가 있어요. 뭐냐면, 그 42도에서 38도 열을 가하면 혈관이 늘어나요. 그러면 항암 물질이나 방사선 물질이 거기 오래 머물게 해줘요. 그래서 병합 효과가 굉장히 상승돼요. 그래서 고주파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모신은 요 T셀, 물론 논문에 따라서 NK셀로 도와주고 막 그런 말도 있지만 T셀이 아까 훈련을 받아야 킬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할을 해요. 그 분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이모신이에요. 근데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풍선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사이모신 잘 안 나와요. 자기 몸에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모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메시마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상황버섯에 있는 거를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하고 비타민 D는 기원장님이 강의를 여러 번 하셨어요. 염증을 줄여주고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있어서 그 순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방향이나 그거 하는 거 이제 각각 주치의 선생님들이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트렌드를 함께 맞춰서 방향으로 맞춰.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각자가 병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다르고 또 보험 요건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일부분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면역 치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한 곳의 치료나 건강과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 그리고 운동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좀 잘못된 지식을 좀 걸러가지고 함께 통일된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본인의 치료에 굉장히 도움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모이는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임이라는 게 그 규모에 따라서 들리는 거나 보는 게 달라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참석해가지고 유심히 듣고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라고 물론 공부 잘하고 하는 사람이 의대를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의대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콩나물 교육을 시켜요. 똑같은 얘기를 6년 내내 반복해서 해요. 시험도 맨날 똑같은 거 보고. 그러면 안 중요한 건 다 걸러지고 중요한 건 몇 개 남아요. 콩나물 크잖아요. 물 다 빠져나가도.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비슷한 얘기로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요양병의 특성상 방이 이제 1인실 있고 2인실 있고 3인실 있고 4인실 있잖아요. 4인실도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도는 정보도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동 분위기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자리에서 좀 생각도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병동별 여기 뒤에 다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당장에 필요한 지식이나 방향은 팀장님들이 제일 가이드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팀장님들을 좀 나쁜 말로 하면 괴롭히는 것도 좋아요. 귀찮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자꾸 가서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기 혼자 딸랑 결정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항상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영향받아가지고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동 단위, 그 다음에 전체 단위 얘기를 항상 여기 유념해 두고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장애 요소는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좀 전체적인 개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뒤에가 먼저 얘기하세요. 예? 네. 뭐라고? 다시요? 마이크 없어요?
그 38도에서 42도로 그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암세포가 죽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사우나나 찜질방, 온탕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해서 온도가 이렇게 몸이 되면 그것도 효과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전신 온열 치료라고 그래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있고. 그런데 효과가 전신열이 오른 거랑 국소열이 오르는 거랑 다른 게 암이 있는 데만 열이 오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치료도 그 부분이 이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서의 세포를 해줘야 암이 들키게끔 되고 하기 때문에 전신 온열보다는 국소적인 온열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어서 고주파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전신 온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국소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제 바뀐 겁니다. 여기 먼저. 암노바가 빠졌대요. 요양병원도 상당히 트렌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비타민C가 아주 그냥 전국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비타민C를 하려면, 이제 용량을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이제 남성은 100, 여성은 80까지 해서 일주일에 2번은 맞아야 되는데 혈관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헤모포트가 있으신 분들은 할 수는 있는데 그냥 혈관 가지고는 이제 버티지 못한 단점이 생긴 데다가 논문이 좋다는 논문도 있지만 이제 효과가 좀 별로인 것 같은 논문이 좀 나오면서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암노바도 굉장히 좋은 치료인 건 맞는데 사이모신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신 분은 괜찮은데 용량을 올리면 이렇게 뭉쳐요. 그다음 염증이 생기거나 그거 풀어지면 빨리 풀어지는 분도 있는데 잘 안 풀어지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잘 적응하신 분들은 암노바 처방을 받아서 하지만 안 그러신 분은 우선순위에는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선순위고 저기 안 적혔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된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지금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저기, 당연히 전이나 방사선 치료하면서 온열 치료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때 하는 그 효과적이라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온열 치료를 방사선 기간에 하는 동안에 크게 피부가 문제가 없다면 저는 자주 안 해요. 훨씬 낫겠네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 고주파는 이론상으로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매일 못 하느냐? 아까 그 파마에서 그 열 변성 단백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 종류가 생겨요. 한 종류는 겉에 나와서 뽀록이 나게끔 해서 도움을 받는데 한 종류가 생기면 효과가 없어요. 다행히 그게 하루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주 3회. 방사선 할 때도 주 3회로 받는 게 맞다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방사선 하신 분 중에 그 본원에서 왜 그걸 못하게 하냐면 이론이 그래요. 아니 방사선은 해서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열이 38도 42도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지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도 막 죽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을 그렇게 가했는데 고주파까지 해가지고 열을 가하면 되겠냐라는 게 논리예요. 그런데 고주파는 38도예요. 38도로 화상 입은 온도가 아니에요. 아주 방사선에 화상 입은 거를 고주파에 다 갖다 씌워요. 그래서 고주파 못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논문이 대부분 방사선이나 항암할 때 고주파하는 게 효과가 제일 높다라는 게 대부분의 논문이에요. 단 화상을 입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졌거나 물집이 생기면 고주파하고 이거 할 때 따갑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저기 손 드시면. 아까 미술통을
사후에 저림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요. 예. 그게 효과적인 것 때문에 아니라 부작용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의사심리에서 그랬다고 하신 말씀이시지. 예.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보면 미술토도 모든 암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토의 기전 자체에 대한 이유 때문에 전문직이 다르십니다. 철순이가 병하신 게 후유증에 의한 그런 미술토의 어떤 기전에 의한 것이 암의 종류에 대한 전문직이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서브큐라고 그러죠. 피하 주사로 놓는 게 이제 사이모신하고 미스토인데, 사이모신은 주로 T셀을 도와줘요. 근데 미스토를 보면 도와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 도와주는데 이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똑똑한 놈 한 놈만 패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이모신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미스토보다. 효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스토는 이를테면 이제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암노바는 4개로 나눠져 있어요. A, Q, F, M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스카도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것별로 질병별로 나눠놨어요. 이스카도는 여성 질환하고 아닌 거로만 나눠져 있고, 암노바는 조금 더 전이된 거면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래서 해당되는 걸 맞는 게 효과적으로 이제 분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모신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량을 안 높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나는 용량 높여서 맞겠다 하신 분들은 용량 높여서 맞긴 맞아요. 부작용이 없으면. 그래서 암노바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긴 있지만, 우선순위상으로 보면 원리도 그렇고 사이모신이 더 위라서 안 쓴 것 뿐이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만 질문하고 헤어지세요. 자, 그럼 사회분. 강의해 주신 이정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나가시